이제 반성할게. 알겠다. 왜 썸네일을 니네가 결정해? 내 썸네일은 내가 결정한다. 자, 춘추 시대 같은 경우에 이 두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봉건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큰 특징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죠? 이 봉건제도는 각 지역의 제후들을 임명하고 그 제후들이 주왕에게 혈연적 관계를 기반으로 군사적, 경제적 보호를 제공을 해주는 것 이런 의미로 되어 있죠. 자, 춘추 전국 시대의 특징은 춘추 5패 그리고 전국 칠웅이 주왕을 놓고 지금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이때 일어난 가장 큰 사회적 변화는 이 철기가 보급되면서 큰 사회적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사유화, 생산력 증대, 그리고 소농민 가족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때에는 다시 여러 제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자 백가가 등장합니다. 유교, 법가, 유가, 볕가, 도가 뭐 이렇게 묵가 이런 형태로 등장하게 되죠. 여기서 특히 유가 같은 경우는 가족 윤리와 인예와 같은 덕치를 주장하였다라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가는 사회 개혁을 통해서 강력한 부국강병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목적에 있죠. 자,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하는 사람은 진나라 왕정입니다. 나중에 자기가 시황제라고 표현하게 됐고 통일을 기원전 221년에 마침내 통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중앙 집권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봉건제도에서부터 이제 군현제로 넘어가게 되죠. 군현제는 각 지역에 군과 현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전국을 이제 통일했으니까 통일 국가를 이루기 위한 통치 체제를 완성하게 되는데 그런 통일 정책으로서 화폐, 도량형, 문자 등을 통일하였고 그리고 사상 통합을 위해서 분서 계류를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흉노를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고 또 자신의 궁궐, 아방궁 그리고 자신의 무덤, 병마용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진승과 오광의 난 벌려나면서 진나라는 금방 멸망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사상, 통일, 화폐, 문자, 도량형의 통일, 그리고 이제 구년제의 실시, 여기 이제 전부 진시황의 통일 정책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등장한 한나라는 한 고조 때에 이르러서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기원전 202년입니다. 처음에는 군국제라고 해서 이 중앙 지역은 군현제 형태로 유지하고 외곽 지역은 제후를 임명하는 봉건제 형태를 이용하는 군국제로서 등장하게 되지만 이후에 차차 제후들을 제거하면서 군현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특히 한무제 때 이르려면 내부적으로는 유교적 질서, 유교를 관학화하는 이게 동중설한 인물의 조언을 받아서 중리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교를 관학화함으로써 어떤 유교 중심 통치 체제를 확립하게 되고요. 황제 권한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흉노를 몰아내고 그리고 또 남쪽 밑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누구를 파견해서 대월지에 장건을 파견하는 등 흉노를 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또 하나는 고조선 베트남 지역을 공격해서 결국은 이제 지배하게 되는 형태까지 나아가게 되죠. 자, 이게 이제 한무제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후에 결국 이제 왕망이 등장해서 신나라를 잠깐 세웠다가 그 다음에 유수, 광무제가 다시 후한을 건립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후한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환관들에 의해서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되지만 한나라 약 400여 년간 이어졌다는 특징을 가지게 되죠. 자,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대토지를 소유한 호족이 등장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이전에는 지방 세력에 대한 설명이 없었는데 이제 지방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호족이라고 하는 형태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호족들은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에 대한 지배권도 가지고 있죠. 이들이 중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향거리선제라고 하는 이러한 인재 선발 방식을 통해서 중앙으로 진출하는 이런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또 이때는 이제 유교가 발달하게 됐고 유교가 결국은 중국의 지배적인 학문 그리고 중국의 질서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형태가 되죠. 이때의 유교의 연구 방법, 공부 방법은 훈고학입니다. 훈고학은 이 분석 행위로 인해서 대부분의 책들이 사라지고 나서 그 이전에 살아남은 몇 개의 책을 가지고 이것이 과연 어떤 뜻이었는지 주석을 달고 고민하고 하는 이런 형태의 학문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게 훈고학입니다. 자, 다음 위진 남북조 시대가 되면은 일단 후한이 멸망해서 삼국이 들어섰다가 진나라로 넘어가고 북방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북쪽에는 56국 그리고 이것을 통일한 게 북이, 남쪽에는 동진이 진나라가 남쪽으로 도망가서 동진을 형성하고 송제, 양진 이렇게 남조, 남북조 시대가 만들어집니다. 이 남북조 시대는 결국 일단은 북조를 형성했던 북위, 선비족이 세운 북위라고 하는 국가가 중국을 지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침에도 있어서 여러 가지 특징을 보여주죠. 북위의 한족 지배의 가장 특징은 특히 호문제 때 나왔었던 바로 한화 정책입니다. 한화 정책의 대표적인 내용은 선비족과 한족을 결혼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한족의 문화를 배우게 하거나 같은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걸 때 이 한화 정책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선비족 귀족들은 이제 이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또한 당시 중국에 굉장히 평배하고 전래되어서 이제 유행을 하고 있었던 불교를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렇게 엄청 큰 윙강석굴에 석불이 보이죠? 이 얼굴이 당시 이제 북위의 황제 도무제의 모습을 얼굴을 본따서 만들었다라고 해서 당시 이제 부처가 황제 즉 부처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적인 어떤 지배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룽먼석굴이나 윈강석굴 같은 것들 이때 대체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북위의 정책은 한화 정책하고 불교 진흥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강남 지역은 동진 이후에 송제, 양진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결국은 북쪽에 살고 있던 한족들이 남쪽으로 이사해 오면서 여기에서 새로운 문화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남쪽 지역이 개발되면서 생산량도 늘어나게 되고 문화 기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이때 또 만들어진 그 인재 선발제도가 이전에는 향거리 선제였고 그 다음에 구품 중정제입니다. 각 지역의 향거리 선제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추천하는 사람들이 호족이나 또는 이제 유지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이제 추천을 했는데 이 구품중정제 때는 각 지역에 중정관이 따로 있는 거야. 방식은 비슷한데 나라에서 아예 대놓고서 중정관을 파견해서 인재를 뽑아와라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구품으로 평가해서 중앙으로 보내게 돼서 지방에 있었던 이제 호족 세력이 관직을 독점하면서 결국은 문벌귀족 사회로 넘어가게 되는 배경이 된 게 이 구품 중정제입니다. 그래서 향거리 선제, 구품 중정제 약간 디테일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북주에서부터 이제 북주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남쪽까지 정복한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짧게지만 지금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데 수나라의 정책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과거제를 실시했다는 거이죠. 과거제가 처음 등장한 게 수나라 때고요. 그래서 문벌귀족의 세력이 약화되죠. 그래서 이들 그 이후에는 양제 때에 이르러서 주변 지역으로 전쟁을 펼치게 되는데 이제 고구려도 그때 쳐들어왔다가 살수대첩으로 인해서 큰 손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남쪽에 발달된 남쪽에 그 엄청난 그 강남의 생산물들을 화북으로 옮기기 위해서 대운하를 이렇게 파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이 갖고 있을 때는 특징이 백성들의 고혈을 짜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불만이 굉장히 크게 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정복한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죠. 이들이 그때 취한 정책이 기미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복한 이민족의 장을 행정구역의 장으로 임명하는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안동도호부 그리고 계림도독부 그리고 웅진도독부 이런 것들이 다 이 기미 정책의 내용이죠.
자, 수나라는 결국 멸망했고 당나라가 다시 이제 통일을 하게 됩니다. 당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을 통일한 걸 넘어서 이제 주변 지역까지 완벽하게 공격하게 되는데 돌궐 정복하고요. 그리고 중앙아시아까지 진출하게 되고 당나라가 가장 이제 세계 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당나라의 문화적 특징은 국제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것으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죠. 당시 당나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제 강력한 국가를 형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가지 기중에서 그 중에서도 군대 그리고 군대를 양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때문에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게 균전제입니다. 요 그림을 보면 알겠듯이 균전제를 통해서 땅을 농민들에게 지급을 하고 농민들은 그에 대한 세금으로 조용조를 내겠죠. 그리고 군대를 부병제를 가게 됩니다. 일정 기간 군 복무를 하게 되는 게 부병제와 조용조로서 당시 상황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균전제가 무너지게 되는 시점이 이제 안사이난을 기점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각 지방의 절도사들이 군사력을 가지면서 중앙 정부를 무시하고 새로운 자기나의 세력을 형성하게 되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 지방에는 대토지를 가진 장원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대토지를 자기 땅으로 소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형세호입니다. 형세호, 신흥지주점. 이전에 있던 호족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균전제가 무너지게 되면서 더 이상 이제 세금을 내거나 군대를 가는 데 어려움이 생겼어. 그래서 만들어진 새로운 방법이 세금을 두 번으로 나눠내는 양세법이 등장합니다. 세금을 호세와 지세로 정리하고 여름, 가을 두 번에 걸쳐 내는 양세법, 두 번 내는 거니까 양세죠. 자, 그리고 군대는 모병제 형태로 이렇게 넘어가게 됐죠. 여기서 조용조 부병제가 양세법 모병제로 이렇게 변화하게 된 게 당나라의 사회적 변화에 해당합니다. 자, 당나라는 이제 본격적 영토 확장을 통해서 도호부를 설치했다 돼 있죠. 도호부 밑에 도독부 있습니다. 이게 수나라 당나라가 하고 있었던 이 기미 정책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당나라 사회는 귀족 중심 사회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게 당나라 문화의 특징입니다. 귀족 중심 사회이면서 이제 국제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 국제적 성격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당삼채 같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유약과 색깔을 넣어서 만든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주제는 굉장히 중국이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느낌이 많이 나죠. 그래서 국제적 성격의 문화가 발달하게 됐는데 당삼채라든지 그리고 여러 종교라든지 그리고 당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제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 국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 다른 국가 교역을 많이 했으니까 국제적 성격을 가졌겠죠.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바로 당나라 때 가장 만들어진 게 이거죠. 유교, 불교, 율령, 한자 이것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문화권이죠. 그러니까 당나라 문화의 성격은 국제적 성격이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 동아시아의 새로운 문화권이 형성됐는데 그게 뭐냐면 유교, 불교, 율령, 한자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특징이. 그래서 당나라의 문화가 이러한 일본 이 주변 지역에 전파가 되면서 이것들을 공통으로 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하였다라고 하는 게 이 당나라 문화의 특성과 이제 배경, 환경이 되겠습니다. 결과가 되겠죠. 자, 당이 멸망하고서 각 지방에는 5대 19기 형성되죠. 그래서 이른바 절도사 때문에 생긴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절도사 출신이었던 조광윤이 송나라를 건국하고 중국을 다시 통일했는데 절도사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송나라의 태조 조광윤이는 절도사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여러 정책을 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치주의가 등장했고 그리고 금군을 강화하고 황제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그리고 전시를 추가하죠. 전시. 황제가 직접 이제 시험을 이제 주관하는. 자, 이런 것 근데 대신에 이런 문치주의의 문제점은 국방력이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 국가들에게 세패를 보내서 결국 이제 유지하는 형태가 됐고 이것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됐죠.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재정적으로 어렵고 국방력이 약화되니까 신종 때에 이르러서 왕안석에 의해서 신법, 그러니까 개혁이 추진됩니다. 이 개혁의 주된 내용은 농민이나 소상인에게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민병을 양성하고 농가에서 군마를 기르게 하는 것들, 요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죠. 뭐야? 농민에게 농장 빌려주는 거 청묘법, 상인에게 빌려주는 거 시역법, 그다음에 민병을 양성하는 건 보갑법, 농가에서 군마를 기르게 하는 거는 보마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만 일단은 여기 나왔으니까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당시에 이거를 반대하는 보수 세력이 있어서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자, 지금 앞에서 쭉 나왔는데 호족 나왔었고, 그 다음에 형세호 나왔었고, 그죠? 그 다음에 등장한 애들이 사대부들입니다. 자, 송나라의 문치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유학으로 공부한 사람들, 이전에는 장원을 가지거나 대토지를 가진 사람 이런 특징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어떤 학문을 연구하면서도 부유한 사람들, 지방에서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지배층이 되죠. 세습적 특권에 의존하던 문벌귀족하고는 다른 겁니다. 얘들은 뭘 해야 돼? 과거제를 통해서 중앙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유교적 소양을 갖춘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새로운 이제 지배층으로 등장이 됐는데 이전에 있었던 훈고학이 한계에 도달합니다. 더 이상 맨날 똑같은 것만 이제 해석해봐야 의미 없죠. 자, 뭐가 그러냐면 당시에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철학적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인간의 심성, 우주의 원리를 고민하는 철학적 접근하는 학문으로서 발전하게 된 게 성리학이죠. 성리학 주희라고 하는 자가 그래서 주자 이렇게 부르죠. 주자가 이것을 정리했다라고 해서 주자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례에 대해서 성리학이 부르게 되고 성리학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발달하게 되는 거죠. 자, 경제적으로는 벼농사, 참파벼 그리고 강남 지역의 발달 이런 것도 인해서 결국 작가와 같은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서민 의식 발달하면서 서민 문화가 발달한 시점이 송나라 때입니다. 송나라 때에는 북방민족이 이제 남쪽으로 남하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5대 식국 때부터 생긴 문제야. 그래서 연운신육주를 거란족에게 넘겨주게 되면서 화북 지역 일부 지역을 이제 거란족이 지배를 하게 되죠. 이들이 이걸 근거로 유오라고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송나라를 압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서쪽에 있었던 서하도 마찬가지, 탕구트족에도 만든 서하도 사실상 이제 송나라와의 전쟁에서 이겨서 세패를 받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당시에 훨씬 더 동쪽에 있었던 여진족들이 완안부의 아구다가 부족을 통일하고 금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래서 송과 금이 손을 잡고 요 나라를 공격했는데 금나라가 요를 제끼고 송도 제끼고 그죠? 그렇게 해서 화북 지역을 이렇게 점령하게 되죠. 자, 이들은 금나라는 바로 수도를 중도로 옮기게 되면서 여기 베이징이죠. 여기로 옮기게 되면서 수도를 만주의 상경에서 화북의 중도 베이징으로 옮기고 화북 지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 결국 이제 금나라는 나중에 몽골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까지 이 지역을 지배하게 되죠. 송나라는 그때 공격을 받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송이 됩니다. 자, 얘네인 방금 있었던 요나라하고 금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한족을 지배해야 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자기네 민족과 자기네 부족과 그리고 한족을 구분하는 지배체제, 이원적 지배체제가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거란족과 여진족은 이제 고유의 부족제를 사용하고 그리고 한족에게는 이제 군현 제도를 사용하는 이런 형태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 요나라에는 북면관제와 남면관제라고 해서 북면관은 이제 북방 민족을 지배하고 부족제로 지배하고 남면관은 이제 한족들을 지배하는 형태를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금나라 같은 맹한모곡제를 가지고 전통적인 부족제제로 유지하고 그리고 한족은 군현제로 지배하는 이런 이원적 분리체제를 합니다. 자, 이 이원적 형제체제를 채택한 이유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사실은 두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남쪽 정복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려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신들의 전통과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두 번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들이 이중 지배체제를 한 이유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들의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네 문자도 만들고 그래서 분리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한쪽에게 이렇게 쪽쪽 빨아고 이제 흡수가 되죠. 이게 이제 남면관제, 북면관제 그리고 여기가 맹한모곡제와 주현제로 이루어진 형태. 그래서 이원적 체제가 사용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들은 이제 사실은 세 발의 피, 진짜는 뒤에 있죠. 그죠? 진짜 찌는 뒤에 있는 거야. 그래서 몽골이 등장하게 되면서 당시 이제 전 세계에 리셋 버튼을 눌러주게 됩니다. 자, 몽골 같은 경우는 13세기 몽골 흩어져 있던 부족을 이 칭기즈칸이 통일을 하고 쿠릴타이를 열어서 대칸이 되죠. 그리고 주변 지역으로 영토 확장을 하게 됩니다. 자, 칭기즈칸 이 몽골족 같은 경우는 천호제라고 하는 체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부족제를 지배하는 행정적, 군사적 이런 제도이죠. 이걸 통해서 결국 이제 강력한 군사력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각 지역은 자식들에게 땅을 떼어주는 과정에서 이 올루스라고 하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올루스와 나중에 이 중국을 지배하게 되는 원나라, 얘네가 전체가 예케 몽골 올루스라고 하는 몽골 제국을 느슨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나라가 나아가게 되죠. 느슨한 연합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킵차크 한국, 차가타이 한국, 그다음에 일한국, 그다음에 원나라 이렇게 여러 가지 올루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얘네는 땅이 넓으니까 서로 교역이나 아니면은 안전하게 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역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역참을 통해서 원활한 교통망을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하는 이제 몽골인 제일주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을 굉장히 하대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행정적인 업무는 대체로 서역인들에게 재정과 행정을 담당하게 하고요. 자기들은 지배층을 이루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민족들은 한인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주로 하급 관리나 일반인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남인들, 이들은 남송에서 끝까지 저항했던 중국인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가장 생산 활동에 종사하면서 가장 이제 천대받는 이러한 이제 계급이 형성이 되죠. 가장 심한 차별을 받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런 극심한 민족차별 정책으로 인해서 한족들에서는 불만이 많아지고 또 똑똑한데 관직에 나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을 염세주의적으로 바라본 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당시 이제 소설과 희곡 같은 것들이 등장하는 배경이 됐고요. 결국은 나라는 자연재해 그리고 뭐 황희계승 이런 문제로 결국 이제 원나라도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 가운데 홍건적의 난이 일어났고 이드 홍건적을 이끌었던 주원장 그중에 하나인 주원장이 세력을 형성해서 원나라를 북쪽으로 몰아내고 그리고 명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몽골 제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전 세계의 하나의 그 연합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교역망을 형성해서 여러 가지 문화를 서로 주고받게 했다라고 하는 가장 큰 특징이죠. 역참망이 그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양쪽에서 서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라판사우마라고 하는 인물이 가고 이문바투타나 마르코 폴로가 또 여기까지 찾아오게 되는 이러한 이제 교역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슬람 세계의 정보 기술, 중국의 기술이 서로 교류를 하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명청 제국입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같은 경우는 이전 세대와 다르게 굉장히 사회가 발달하고 복잡해지고 인구가 폭증하는 이런 시기야. 그래서 경제적인 변화가 사실 제일 중요하게 나타나죠. 이전에 있었던 요금원이라고 하는 이민족들의 지배를 한족들이 받아오다가 이제 다시 한족 국가를 회복한 거야. 그러니까 한족들의 질서, 전통적 질서인 유교적 질서를 확립하는 것, 이것이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주원장이 연호를 홍무로 정했으니까 홍무제라고 부르겠죠. 홍무제가 유교 국가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했었던 정책, 이게 바로 학교를 세우는 것, 그리고 과거제를 정비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육유를 발표하는 것, 이것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되겠죠. 이제 그 유교 국가 부활, 유교적 정치 이념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그 이외에도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항상 이루어지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어린도책 그리고 부역 황책을 정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갑제를 형성해서 조세를 걷거나 아니면 치안을 유지하는 데 활용하게 됩니다. 자, 또한 황제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상제 폐지하고요. 그 빈 공간을 내각으로 채우는데 내각인 대학사 그리고 환관들이 사실 정치에 개입하게 되는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3대째 황제 영락제 때는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깁니다. 수도 베이징으로 옮겼다는 얘기는 강남에서 화북으로 이제 나라의 중심이 이동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남쪽에 있었던 엄청난 자본 이러한 물자들을 북쪽으로 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대운하를 정비하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명나라가 이제 통일됐으니까 주변 국가에 또 명나라 위상을 알려야 되죠. 그래서 환관이었던 정화를 대규모 해양 원정단을 꾸려서 보내서 어디까지 가냐? 동남아 지나서 인도 지나서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갔다 옵니다. 그래서 중국 중심의 황제 지배 체제를 동아시아 지역까지 확장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명나라 같은 경우 사실상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황제 지배 체제에 편입되어야만 교육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감합 무역을 하죠. 허가 받은 자들만 교육을 할 수 있는데 공무역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일본 세력들 그리고 왜구들이 결국 이제 남쪽에서는 활기치게 되고 북쪽으로 쫓겨갔던 이 몽골족 그중에서 오라이트족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북쪽에서 쳐들어오죠. 그래서 이것을 북로 남외 이렇게 부릅니다. 자, 명나라는 이제 북쪽 이민족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 막 쌓고 남쪽에서는 해금 정책, 바다를 봉쇄하는 거죠. 해금 정책을 통과했지만 역시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6세기 이후에 이런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추진한 게 바로 장거정이 했던 이제 신법이죠, 신법. 자, 그런데 이 신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결국은 명나라는 조선 출병 이후로 조선의 군대를 보내준 이후로 재정적인 타격을 입고 무너지게 되고 이자성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명나라가 결국은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이제 청나라와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국정에 있었던 명나라 장군들이 명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이자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청나라에 항복하게 되고 청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자성을 몰아내고 그 결과 결국은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는 새로운 국가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청나라 같은 경우는 여진족들이 이제 후금, 그러니까 이때 노르와치가 후금을 만들게 되면서 그러니까 강력한 국가가 되었는데 이들은 이제 팔기제라고 하는 특정한 형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군사적 기반으로 전쟁을 벌이게 되고요. 베이징 점령해서 수도로 삼고 그리고 한족들을 협력으로 얻어 중국 전역으로 장악해 나갑니다. 그래서 강희제, 옹정제, 건용제 같은 황제들이 전성기를 이루게 되죠.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쭉 세 명의 황제가 나오는데 각각의 황제의 업적들을 돌아보면 강희제 같은 경우는 3번의 남, 5~3개 등행이죠. 그리고 정성공 일파들을 결국 이제 진압해서 어쨌든 반청 세력들을 끝내고 중국을 완벽하게 통일하고 지배하는 이런 결과를 가까우게 됐고 그리고 러시아와 레르첸스크 조약을 맺어서 국경을 획정합니다. 이것이 중국이 했었던 최초의 국제 조약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1712년에 태어난 성인 남자들에게 인두셀 면제 이게 뭐야? 지정은제죠. 지정은제에 대한 설명 뒤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옹정제 때 이르서는 군기처를 설치해서 황제의 권한을 강화 그리고 직접 황제에게 지방관이 보고하게 하는 제도 그리고 생전 후계자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역할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건룡제 때 이르러서는 영토 확장을 해서 지금의 중국의 영토를 거의 획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한족들을 편입시키기 위해서 사고 전설을 편찬하는 활동을 통해서 이들의 신사층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죠. 자, 청나라 같은 경우는 소수의 만주족이 다수의 여러 민족들을 지배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강경책과 회유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강경책, 회유책을 정리를 해보면 강경책으로는 변발을 강요한 거 그리고 문자옥 이게 뭐냐면 특정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특정한 글자를 그래서 만약에 사용한 자들은 다 불러 다 죽여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강경책으로는 변발을 강요한 것과 문자옥이 해당이 되고 회유책으로는 신사층을 포섭하는 겁니다. 일단 이 신사층을 포섭하기 위해서 유교 문화를 존중하고 과거제를 실시한 거고요. 그 신사층 포섭하는 거고 그리고 관직에서 만주족과 한족을 동시에 임용하는 만한 병용제 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강경책은 변발을 강요한 거 문자옥으로 사상 통제한 것이고 회유책으로는 신사층을 포섭하고
만한 병용제를 사용한 것, 요게 이제 각각의 내용에 해당됩니다. 자, 결국은 이제 소수의 만주족이 다수의 민족을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지를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만족주의의 정체성도 지키고 지배의 우위도 지키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결국 전국적으로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끝. 자, 당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사람이 신사층이죠. 우리가 이전에 나와 있었던 사대부에서 더 발달된 형태입니다. 이들 지방에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학교가 유교가 유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거나 관직에 나아간 자, 그러니까 학교를 다녀서 학위를 가지거나 관직에 나아가서 관직에 나간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사층이라고 우리가 포함해서 부르기 시작을 했죠. 이들은 각 지방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도 가지고 있고요. 이갑제가 붕괴되면서 이갑제가 원래 하던 역할이 조세를 걷고 치안을 유지하는 건데 이갑제가 붕괴됐으니 그 공백이 생겼겠죠? 그 역할을 지방에서 이 신사들이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징수, 치안 유지, 향촌 교화 이런 것들을 이제 얘네가 신사층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청나라에서 포섭하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농업, 상업, 공업, 상공업이 절대적으로 발달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발달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외에도 여러 교육을 통해서 여러 그 아메리카의 작물들이 들어오면서 상품 경제 발달하고 그다음에 서민 경제 발달하고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뭐 휘저우 상인들이 같은 대상인 집단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일단은 서양 세력들이 와서 교육을 하고 싶어 했다는 거야. 그런데 원래 얘네가 교육을 하려면 공무원이어야 되잖아. 황제 집에 체제 안에 편입이 돼야 돼. 그런데 서양 세력들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공행이라고 합니다. 공행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허가받은 서양 세력들만 와서 교육을 할 수 있게 제한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새로운 작물도 들어오고 또 은이 많이 들어왔어. 이 은에 대한 문제, 은이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난 거죠. 첫 번째는 일조편법입니다. 일조편법은 명나라 때 이루어졌고 굉장히 세금이 많았는데 이 세금을 싹 정리해서 지세와 정세로 나눈 거야. 지세는 땅에 매기는 세금이고 정세는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이지. 그래서 이렇게 싹 정리한 게 일조편법입니다. 대신에 세금을 뭐로 내? 은으로 내게 되죠. 그래서 일조편법이 가지고 있는 일조편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 번은 첫 번째는 세금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세금을 조세의 일원화죠. 1번은 조세의 일원화. 조세를 정리해서 일원화하였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세금을 낼 때 뭐로 내? 은으로 내는 거야. 세금의 은납화. 이게 일조편법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에 해당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청나라 때 와서 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아까 강희제 때 1712년에 있었던 강희제의 자기 뽐내기인데 우리는 이제 충분히 발달된 국가니까 더 이상 세금 걷지 않아도 돼. 그래서 1712년을 기점으로 그때의 정세를 인두세를 거기다가 고정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정책 이후에 굉장히 이제 잘 읽게 되는데 지세와 정세를 은으로 내는 것, 이게 지정은제야. 지정은제. 자, 지정은제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지정은제는 지세와 정세를 냈잖아. 근데 이제 정세를 안 내. 그지? 안 걷겠다고 했잖아. 정세를 안 내. 대신에 그 세금을 어디다 붙이냐? 땅에다 갖다 붙이는 거야. 인두세, 정세를 토지세, 조세에 포함하여 걷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죠. 지정은제의 가장 핵심은 인두세를 지세에 붙여서 토지세에 포함시켜서 걷게 하는 것. 그럼 이제부터 세금의 기준은 뭐가 돼? 땅, 즉 자산으로 되죠. 자산. 사람이 세금의 기준이 아니라 자산. 굉장히 경제적인 이번에 근대적인 세금 제도죠. 그래서 인두세가 없어지게 된 거죠. 결국은 인두세가 없어지고 대신에 인두세를 토지세에 포함시켰다라고 하는 것. 이게 지정은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일조편법과 지정은제는 각각 사실상 다른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대신에 은으로 내는 건 똑같죠.
자, 그리고 이거 지금 마지막 이거 마무리 쭉 정리하겠습니다. 자, 원래 우리가 이제 훈고학 발달했었죠? 훈고학은 주석을 다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에서 성리학이 발달했었어. 인간의 심성에 대해 우주의 월학에 대해 철학적 접근했었죠. 그런데 이게 너무 아무것도 현실 문제를 반영하지 않으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실질적으로 실천전 학문인 양명학으로 발달하게 되고요. 이 사람이 이제 왕양명, 이 사람이 호를 따서 만들었고, 그래서 지행합일 그리고 뭐 평등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좋아하겠지. 그죠? 그 이후에는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고증학 발달합니다. 이게 청나라 때인데 왜 그러냐? 아까 뭐해서 사고전서 만들었어. 그러면 모든 역사를 정리해야 돼. 근데 그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지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고증학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발달하게 되죠. 그러나 사실은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서 많이 문제가 생깁니다. 뭔 문제가 생기냐? 현실적으로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문제는 어려워지는데 이러한 방식의 학문, 유교적 학문으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나온 게 춘추공양학. 그래서 현실적 개혁을 지향한다. 이렇게 특징이 그래서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교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은 그리스도교 이전에 네스토리오스파 그리스도교가 들어왔는데 이 뒤에 찐 온 거야. 찐 애들이 예수교 애들이 오게 된 거죠. 얘들이 와서 처음에는 대표적인 사람이 마테오 리치, 이 사람이 고려 만국정도 세계 지도를 소개해서 중국인들에게 니네가 중심이 아니야. 세상은 넓어. 이걸 알려주게 됐죠. 그리고 개종한 학자 서광계와 함께 기하 원본과 같은 이게 이제 천문학 관련된 책입니다. 수학과 천문학 관련된 책. 그 이후에는 독일에서 아담 샬이라는 사람이 와서 역법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가르쳐 주게 되는데 문제는 처음에 온 애들은 이제 잘 보이려고 열심히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뒤에 오는 아주 순수하고 열정적인 애들이 와서 야, 이거는 인정할 수 중국의 전통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이 찐이야. 이걸 계속 얘기하게 되시죠. 그래서 이거 관련된 전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결국은 얘네 전부 다 전면 금지. 있을 때 잘하지.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서양의 애들은 공행을 통해서만 교역이 허락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반성할게. 알겠다.